새 집도 갖고 싶고 이사도 가고 싶고 막 희망이 들뜰 때인데 대통령 선거까지 우리가 마쳤어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공약을 우리가 좀 봐야겠죠. 네. 지금 이 상황만 잘 체크하시면 앞으로 시장이 몇 년은 어떻게 되구나 판단이 되겠죠. 미경 언니의 경제과외. 이거 왜 시작했냐고요? 저와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 지식들이 있잖아요. 자, 정말 배우면 부자 되고 안 배우면 부자 못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쏙쏙 저와 함께 과외하듯이 부동산, 주식, 정책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가다가 보면 금융에 대해서 똑똑해지지 않겠어요? 저는 똑똑해진 만큼 부자 된다.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배울 겸 아이의 과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미경 언니의 경제 과외 오늘 첫 시간입니다. 자, 첫 시간은 오늘 부동산 전문가이신 연세대 전경대학원 금융부동학과 한문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봄이에요. 네, 봄이 왔습니다. 새 집도 갖고 싶고 이사도 가고 싶고 막 희망이 들뜰 때인데 거기에 막 대통령 선거까지 우리가 마쳤어요. 맞아요. 엄청난 변화가 예측이 되는데 네. 그 변화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네. 부동산에 관련된 변화 탁탁탁탁 짚어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정말 오랫동안 해오셨죠? 네,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30년요. 네, 네, 젊을 때 뭐 기업체 다니다가 네. 뭐 기획실 뭐 이렇게 하다가 사업을 제가 많이 해가지고 네. 우연찮게 제가 기획 출신이다 보니까 그때 IMF가 있었잖아요. IMF 97년. 에 대우중공업, 네. 대우중공업이 이제 자산매각 컨설팅 회사를 공개 모집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부동산을 잘 모르는 그 상태인데 그쪽에 일하는 이제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 친구들이 한번 입찰을 하자 이래가지고 기획서를 뭐 열심히 썼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오. 그래서 IMF 그 이후에 대산중공업뿐이 아니라 이제 그걸 시작으로 네. 주로 기업체 자산 매각 컨설팅을 좀 많이 했죠. 하다가 어떻게 또 운이 좋아서 또 뭐 강의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벌써 세월이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간 부동산을 계속 들여다보셨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용산으로 청와대로 옮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낸 정책을 보면 다 정상화, 활성화 이렇게 네, 써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건 정상화, 어떤 건 활성화, 그리고 완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있죠.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정상화된대, 활성화된대, 완화된대. 그래서 그 기대감에 막 부동산이 더 뛸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아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봐라 또 말씀도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때쯤에 진짜 그냥 꿈에 부풀어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정말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상황을 보셔야죠. 네,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을 먼저 쭉 펼쳐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공약을 우리가 좀 봐야겠죠. 네, 네. 공약에 따라서 정책을 위반하고 시행해 나가잖아요. 네. 공약이 이제 크게 부동산은 그 내용들을 학문적으로 나누면 공급 정책이 있고, 공급 정책. 네, 네. 그리고 이제 세제 정책이 있고, 그렇죠. 그 세제 정책하고 이제 나머지 금리하고 대출 정책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따로 띄어서 재건축 재개발 완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거래 규제, 거래 규제, 뭐 양도세 부동산 중과라는 이런 그 부분들. 임대차 3법 같은 거. 네, 그런 모든 요인들이 이제 거래 규제에 거래 관한 규제. 것들은 네, 시장에 네. 영향을 주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네. 공급 영역이. 정책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217만 원 주거복지 로드맵을 그렇죠. 그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공급 계획을 세웠잖아요. 217. 그게 이제 217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윤석열 후보가 뭐 본인이 던진 청년 원가 주택, 네. 그리고 역세권 주택을 포함해서 한 250만 원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네. 부분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거의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이거는. 첫 번째 공급은 확대가 되는구나. 이거는 확대된다. 똑같죠. 네. 그리고 이제 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가 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도 올라가고 세율도 올라가니까 부담이 막 두세 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특히 종부세 대상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런 엄청나다면서요. 부분에 이제 특히 1주택자 중에 네.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고 불만이 많으셨죠. 많을 수밖에 없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재산세와 종부세를 폐지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공약은 폐지가 아니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던졌고 무리한 부담은 세를 좀 완화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문제는 뭐냐면 법을 좀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안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 나누면서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고 네. 대출 부분은 이제 완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생애 최초는 80%, 무주택자 실수요자는 70%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된 거죠? 그보다 10%씩 낮았습니다. 10%씩 낮았는데 그리고 60%선 다주택자나 1주택자들을 거의 대출 40%에 막았어요. 50-50%에.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공약에는 없어요. 공약에는 없기 때문에 결론은 실수요자 대출 완화거든요. 실수요자 결론은. 대출 그리고 공약집에 다주택자들의 대출은 현재 40-20을 차등해서 하겠다. 주택 보유별로. 그러니까 네. 완전히 퍼펙트하진 않지만 현재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막연하게 장밋빛보다는 공약집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보시면 잘 해놨어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보시면 실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 네. 완화 중에 요즘 말이 많은 DSR 있지 않습니까? 네, DSR. 그 부분을 언급을 안 했어요. 공약집에.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키워드인데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좀 자세히 아직 DSR을 공약집에 안 넣었구나. 그렇다면 그거 내용은 어떻게 변할지를 이제 자세히 우리가 들여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세제는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게 이제 또 이슈인데 재건축 재개발의 공약집의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별 내용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건축 재개발 안전진단 완화 딱 써져 있고 완화. 네,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 유예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걸림돌인데 이 부분을 완화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안 쓰고 약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신통계획을 했잖아요. 네. 그 부분만 크게 써놨어요.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과 뭐 건축소호 넓이도 뭐 비용 편의 주거 환경 이렇게 나누는데 이 구조안정성이 50%가 그 전에 점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족을 못하면 대부분 통과를 못하죠. 안전진단을. 그렇죠. 근데 그거를 30으로 낮추고 주거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열악하잖아요. 네. 뭐 일기 신도시나 강남의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사실은 열악한데 그런 부분의 점수를 예전에 10점에서 뭐 30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좀 편하게 통과할 수 있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30년 이상이 된 거면은 무조건 좀 하자. 안전진단을 면제하자라는 것도 언급은 해놨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법을 고쳐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구조안정성은 조금만 고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완벽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용적률 완화거든요. 사업성을 높이는 거. 근데 그 부분이 언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다만 그렇지. 역세권 재건축. 네. 역세권에 있는 재건축은 용적률 500%까지 하겠다고 언급이 돼 있어요. 300에서. 네. 300은 아니죠. 원래 220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 정책으로 300까지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500까지 늘려 네, 해놨는데 그 500도 이게 묘하게 써놨는데 그 나머지 이제 올라간 용적률이 사업성의 어떤 비용을 충당하는 수입이 되잖아요. 재건축 조합원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입자 대책과 청년 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 말은 그랬는데 잘 분석을 해보면 청년 주택도 공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입자 주택은 뭐예요? 임대주택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공공 재건축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름만 바꾸고 옷만 바꿔입은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 재건축이 막 언론에서는 들썩들썩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뭐 매물이 걷어들여 뭐 이러잖아요. 네.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좀 별로 달라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네요. 재건축은. 실제 팩트를 제가 체크해 본 결과 네. 왜 거래가 없지를 체크하죠. 저는 이제 매주 거래량을 체크하는데 제일 중요하거든요. 전세 가격하고 그렇죠. 미분양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분양도 늘고 있고 전세 가격도 보합해서 하방 압력이 강하고 거래량은 계속 지속적으로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3월 달은 대한민국 18년 통계치 중에 처음으로 제일 낮은 수치가 나올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 전에도 지금은 이제 아파트로 유닛을 정했지만 그 전에는 이제 토지의 어떤 건물과 같이 있는 부분을 한 자료가 있어요. 그 전에 자료까지 하면 역대 최저입니다. 근데 지금 뭐 아무런 위기도 아닌데 그럼 그거는 의미하는 바가 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잘 좀 새겨보셔라 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약
그리고 앞으로 변화할 완화, 뭐 규제 완화라든지 네. 활성화라든지 지금 여기서 이제 공약집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플러스 그런데 또 다른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팩트 체크 이게 좀 어우러져야 미래를 조금 우리가 네,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죠. 볼 수 있다라는 네, 얘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풀어줘 보세요. 네, 네. 가장 전 국민들이 서민들이 엮여 있었던 법안이 임대차 네, 3법에 맞아요. 대해서도 또 이제 관심이 엄청 많아요. 네, 네. 요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폐지 얘기가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혼돈이겠죠. 이 정치인들은 항상 선거와 민감하냐 그렇죠. 선거에 대해서. 네. 근데 2달 뒤에 이제 선거란 말이에요. 2달 동안은 아마 액션을 안 던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하. 선거 끝나고 던질 것 같은데. 지방선거 후. 네, 6월이니까 네. 7월 20 며칠이 그 첫 적인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죠. 지금 만약에 없앤다, 폐지한다. 그러면 그건 누가 해야 돼? 법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못하겠지. 법을 바꿔야 되면 현재 다수당이 민주당이에요. 집권당이 100석. 안 되겠죠. 폐지는 안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예, 불가능하겠다. 왜? 민주당이 자기가 한 법을 대통령이 한다라고 못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은 뭘까요? 거기에 공약집이 또 나와요. 네. 임대인의 인센티브를 주자. 정상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협조하는 임대인들에 대해서 혜택도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손해만 있는데. 그러니까 임대 소득세나 다른 소득세에 대해서 경감해주는 제도를 넣자, 인센티브를 해외처럼. 이게 저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이것까지 만약에 집권여당 다수당이 반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인들이 2년 갱신에 대해서 협조를 하면 주택시장이 안정되잖아요. 네. 주거 안정이.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한테 세금을 좀 줄여주자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당신들이 좀 아껴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2년으로 돌아가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또 이 얘기도 말씀드리면 유엔에서 이미 공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MB 정부 때부터 한국의 임차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2019년도에 그 경고 없이 타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안 하면 노출시키겠다. 너희들이 선진국에 가까운데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여러분 기억에 부랴부랴 만든 것 같지 않아요? 재작년에 막 갑자기 막 뜬금없이 임대차 3법 막 나왔어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경고장 비슷한 게 날라와가지고 결국 해야 되거든요. MB 정부 때부터 한다 그랬어요. 박근혜도 한다 그러고 말만 하고 계속 넘어오다가 그나마 한 건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독소조항에 들어가가지고 원래 효과가 망가졌죠. 실거주 예외 조항. 이것 때문에 망가뜨리는데 이걸 확실히 하든지 하고 임대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진짜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이라고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임대차 혼돈이 너무 3법이. 많았으니까요. 네. 무주택자 서민도 맞아요. 힘들고 소유자 임대인들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일부러 안 나가면서 뭐 이사비달지 막 싸우니까 맞아요. 이게 좀 분쟁이 너무 변호사들만 많았어. 좋은 법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좀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종부세를 보니까 종부세 세금이요, 예. 사실 세제를 개편하려면 다 법안 통과를 해야 되고 시간이 복잡합니다. 걸리는 예, 일이죠. 예. 근데 사실은 우리 제가 아는 분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종부세, 연세가 좀 있는데 1주택자예요. 그러면 월급 생활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네네네네. 은퇴하고. 근데 그러면 뭘로 벌어서 세금을 내 집에 내가 세금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이게 되게 불합리한 힘들어하죠. 게 좀 있었죠. 예, 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너무 밀어붙이다 보니까 좀 그런 좀 컴플레인 국민들한테 불편 주는 네.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여야 할 거 없이 네.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내세우시면서 조금 완화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완화. 방향성만 잡았는데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민주당도 그 의미를 이제 계속 얘기는 했었어요. 하다가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선거발이 자격이 된지 조응천 그 비대위원이 바로 한 일주일 안 돼서 한 4월 전에 지금 말씀하신 종부세에 대해서 제도를 하나 대안을 냈어요. 공시가격 세금 완화 이런 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이 100원을 내던 게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더 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세율도 올렸거든요. 네. 2배 이제 부담이 되니까 맞아요. 부담이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1주택자 직업이 없으시고 퇴직하신 분이 무슨 돈이 있어요. 연금 받고 사는. 그분들은 진짜 화가 치밀죠. 갑자기. 물론 비싼 집이면 옛날부터 살아올 수 있잖아요. 1주택자가 싸게 사갖고 20년에서 오른 내 집값은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집일 사시는 뿐이지. 거죠. 예. 그냥 그래서 집일 뿐이지. 물론 이제 장기주택 보유자는 60세 이상일 경우에 장기주택 보유자는 80%를 공제를 해줘요. 네, 장기 네. 보유에 따라서. 그건 커버가 되는데 그럼 장기 보유가 안 되고 이사 갔을 그렇죠.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이쪽에 살고 싶어서 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도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했고 다행히 민주당도 거의 호응을 해서 비대위원회에서 발표하기를 공시가격 올라가는 속도를 스톱시키겠다, 정지하겠다. 그리고 그 얘기 뭐냐면은 9억에서 15억은 한 3, 4년만 지나면 90%가 시세 현실화가 돼요. 너무 빨라요. 근데 9억 이하는 35년까지예요. 시간이 길어요. 부담이 좀 적고 그거를 다시 조정하고 오케이. 종부세 부분은 과세이연제도라고 있죠. 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뭐 분할 납부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매각할 때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 중인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땐 통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종부세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중에 뭐 그런 분들은 아마 조속하게 하여간 네. 종부세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좀 완화가 되는데 종부세의 근원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종부세를 일부러 만든 게 이제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이름 자체가 종합부동산세잖아요. 세금은 원래 지방세잖아요. 네. 주택에 대한 거예요. 지방세인데 양도세만 국세고 네. 지방세를 따로 띄어서 강남이 좀 잘 사니까 강남에 잘 사는 부분에 세금을 국세로 좀 바꾸려다 보니까 이름을 종부세를 붙인 거예요. 그 돈을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서 배부하자라는 개념인데 뜻은 좋아요. 좋은데 느낌이 안 좋은 거죠. 그냥 국민 뭐 공원세 이렇게 했던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그래요. 왜냐하면 부자분들을 인정하고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징벌이 아니라 징수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자꾸 논란이 된 것 같아요. 제게. 그래서 이번에 만약 윤석열 당선이 여당과 지금 현재 여당과 잘 협치해서 그냥 재산세로 통일을 하고 그 재산세를 다 거둔 지방세들을 받은 네. 지자체 있잖아요. 네. 지자체들이 다 10%나 20%를 내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강남처럼 많은 곳은 거기에 몇 프로를 더 내게 하는 법을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에서는 싸움이 없잖아요. 네. 종부세 세상. 그럼 이 안에서 국세 갖고 위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정리하면 되지. 왜 이거를 여기 시장에다 내놔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불합리하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 형태로 바뀌어야겠지만 네. 제가 볼 땐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또 부동산 관련한 것 중에서 우리가 꼭 네. 더 들여다봐야 되는 세금에 관련된 이슈가 또 양도세 있을까요? 있죠. 양도세. 네, 네, 네. 네. 양도세 이거는 중과 저는 처음 나올 때부터 개인적으로 심하게 뭐 반대한 사람인데 그건 이제 시장을 모르는 분들이 정치를 했기 때문이죠. 제가 볼 때. 다주택 시장 기본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 3주택자 같은 경우에 네. 세금이 75%인데 지방 붙는 지방 특별 교육세 이런 까지 합치면은 81.5%입니다. 네. 그거 누가 팔겠어요? 여기에 일반 무주택자들도 화가 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도 2년 유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예. 중과를 유예하는 거예요. 없애겠다고 안 했어요. 네, 네. 저랑 같이 생각해 보시면 중과는 유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지? 좀 퀘스천 시켜주고 또 이재명 또 이번에 저 후보도 중과율을 똑같이 얘기했어요.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매물이 나오고 정상적으로 시장을 가는 건 좋은데 1년이에요. 또 이분은. 그 다음 그럼 다시 또 묶이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전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다주택자분도 모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강연을 갔는데 은행 이제 과장님, 지원자님들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갭투자 다주택자분 손들으니까 한 30%가 이제 2개나 3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가 몇 프로 파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팔 마음이 있어요. 근데 80%, 70%는 못 팔겠다 이거죠. 그렇지. 그분들은 지금 되게 난처하더라고. 자기가 뭐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한 건 아니다.
그냥 투자의 개념으로 했는데 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아가지고 막 그렇지. 불안해하시더라고. 그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과거에는 그럼 양도세가 몇 %였었어요? 42%까지가 최대였어요. 42%가. 42%. 네네, 적정하잖아요. 그것도 좀 많다고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1억 남았으면은 뭐 돈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 이제 1억은 이제 보통 뭐 한 10%, 6% 이렇고요. 네. 한 뭐 5억 이상 넘기 시작하면 이제 액수가 세금이 42%. 좀 많아지는 거죠. 왜 번 게 많으니까 줄이는 네,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82%까지 되니까 부담되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팔고 있고 매물이 없고 그런 상태니까 여기서 미스매치가 난 거예요. 애초부터 했으면 좋은데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다고. 늘고 있는데 지금 다주택자들은 지금 안 내놓고 있다. 이거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장난 아니겠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나오겠네. 지금 저 다주택자분들과 현재 매물 내놓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이 암투가 벌어지면 빨리 팔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예측이 가능하겠죠?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양도세를 지금보다라도 좀 더 낮추고서 낮추면 많이 나오겠네.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왜? 그분들은 나름 선수니까 흐름을 보니까. 기다리고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양도세 유예가 됐어요. 근데 매물이 더 늘어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밥을 해서 매물을 내놓겠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냈겠죠. 그러니까 일반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나 2030 젊은 분들 바쁘시나 모르는 분들은 지금 이 상황만 잘 체크하시면 앞으로 시장이 몇 년은 어떻게 되구나 판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매물과 거래량이 계속 이 상태고 네.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되면 시장이 더 내려갈 수 있는 데다가 3기 신도시와 공급택지가 나오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저 자꾸만 그쪽이네. 내려가는 쪽으로 뭐가 팩트 체크가 계속 되는데요. 올라갈 게 없어요. 요인이 없어요. 딱 하나 남았죠. 지금 대선 이슈 지났고 전세 임대차 계약갱신권으로 전세난이 날 거라고 또 기사가 나오잖아요. 예. 그것도 약간 팩트가 안 된 겁니다. 왜? 전세가 그 7월 그 날짜에 전세 입장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쵸.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전세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전세를 갔을 때 지금 이자가 네. 월세보다 비싸요. 그래서 월세로 지금 사람들이 강하거든요. 현명한 스마트한 저 젊은 세대나 저 임차인들이 전세를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월세가 더 싸거든요. 근데 월세는 주인이 다 고쳐주잖아요. 그 필요비에 대해서 원래 그 임대차법과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전세를 안 가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전세 물건도 늘어나고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는 거고 시장은 냉정하죠. 균형적이죠.